나는 인회 언니가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저 언니는 어쩌자고 저렇게 꾀가 없나 생각했다. 근데 영선아, 언니가 가만히 내 이름을 부를 때면 언니가 진짜 우리 언니 같이 느껴졌다. 나는 있잖아. 이 일이 참 재밌다. 그래서 어떻게든 꼭 잘해내고 싶어. 낙관도 비관도 없이 의지에 의해 걷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언니, 정희현. 인회 언니와 나는 같은 재단에 속한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를 나왔다. 언니가 나보다 5해 먼저 입학하고 먼저 졸업했다. 언니는 나의 큰오빠와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K동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많은 아이들이 그렇듯 한때 CL 독서실에 다닌 적이 있었다. 그것은 내 부모가 차렸다가 지금은 문을 닫은 독서실의 이름이다. 중학생일 때 나는 여학생실 제일 안쪽 자리에서 앞머리칼을 까 올린 채 공부에 매진하던 인회 언니의 모습을 보았다. 어렴풋한 기억일 뿐 확실치는 않았다. 확실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오래전의 기억이란 그리 흔한 것이 아니다. 당시 독서실에 다니던 고3 언니들은 내 눈에 모두 비슷비슷해 보였다. 그녀들은 쥐색 아니면 군청색 추리닝 바지를 입고 머리카락 한 올에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듯 꽁꽁 높게 비틀어 묶었다. 무엇보다 그 표정, 무감하거나 짜증스럽거나 비정한 표정에서 풍기는 아우라만으로 다른 학년과 구분되었다. 나는 서울 북쪽에 위치한 한 대학에 진학했다. 중어 중문학과였는데 그 전공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철저히 수능 성적에 맞춘 결과였다. 부모는 흡족해하지는 않았으나 여자애가 그만하면 되었다고 했다. 키우는 동안 부모는 두 오빠들과 나를 비교적 동등하게 대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집으로 배달되어 오는 요구르트는 늘 3인분이었고 갈치구이도 공평하게 3토막씩 접시에 올랐다. 부모는 언제나 오빠들에게 하나뿐인 여동생에게 신경을 쓰라고 더 다정하게 대하고 관심을 기울이라고 주문하곤 했다. 그 말들은 오빠들과 내가 다른 존재임을 확연히 드러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차별이냐고 오히려 너를 위해 주는 거였다고 반박할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학과 사무실에 들렸다. 인회 언니가 나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언니는 그곳에서 학과장 교수의 조교로 일하고 있었다. 이제 석사과정 2학기째라고 했다. 반가워하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고서야 누군지 깨달았던 나와 달리 언니는 내 이름을 정확히 기억했다. 나를 CL 독서실 막내딸이 아니라 이영선으로 부르는 독서실 옛 회원은 희귀했다. 그뿐 아니었다. 언니는 우리 큰오빠와 작은오빠의 이름까지 호명하며 안부를 물었다. 각각 복학생과 육군 일병으로 지내는 그들의 근황을 알려주었더니 언니는 다들 잘 살고 있군 이라고 감탄하듯 말했다.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가 보다 하고 나는 생각했다. 언니는 몇 해 전 어머니의 집인 K동을 떠나 다른 곳으로 독립했다고 했다. 그러곤 내게 앞으로 학교 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찾아오라고 당부했다. 조교가 신입생에게 할 수 있는 의례적인 말이라고 짐작했으므로 나는 알겠다고 고맙다고 대답했다. 며칠 후 큰오빠에게 인회 언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 애가 있었나? 큰오빠는 기억이 나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고 했다. 그 언니는 오빠를 알던데 큰오빠가 어쩐지 으쓱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좀 그렇지. 뭐가 그렇다는 건지는 알 수 없었다. 김인혜와 정인혜라는 이름은 들어본 것도 같은데 구인혜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 큰오빠의 말이었다. 나는 구인혜가 아니라
부인회라고 정정해 주었다. 큰오빠가 픽 풍선 바람 빠진 소리를 내며 웃었다. 1930년대에 그 구인회 말이야? 그는 곧이어 물었다. 그런데 예쁘냐? 빤하고 무성의한 질문이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나는 왜인지 반사적으로 인회 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예쁜가? 큰오빠가 좋아하는 여자의 외모라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나는 큰오빠의 취향을 기준으로 인회 언니의 외모를 헤아려 보고 있었다. 큰오빠는 마른 여자를 좋아했다. 언니는 마르지 않았다. 언니는 어깨가 넓고 골격도 큼직큼직한 느낌으로 우리과 대학원생들 중에서 체구가 가장 컸다. 큰오빠는 평소 은은하고 청순한 분위기의 여자가 좋다고 말해왔다. 은은하고 청순한 분위기란 어떤 분위기일까? 청순은 몰라도 은은한 정도라면 언니도 아주 동떨어져 있지는 않았다. 언니의 얼굴은 전체적으로 수수한 인상이었는데 눈만은 그렇지 않았다. 큰 눈에는 퍽 굵고 진한 쌍꺼풀이 잡혀 있었다. 깊고 그윽한 눈이지만 화장을 전혀 하지 않고 안경을 썼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큰오빠가 먼저 말했다. 하긴 예뻤으면 내가 기억 못할 리가 없지. 큰오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다. 따라 웃다 말고 뒤통수가 서늘해졌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와야 해. 그렇게 말하던 언니의 목소리가 떠올라서였다. 언니의 목소리는 기운차고 선량했다. 그런데 나는 왜 웃었을까? 왜 따라 웃고 말았을까? 언니는 더없이 친절했는데, 우리 남매에게 티끌만큼의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날의 일이 흰 타일 위에 지워지지 않고 연하게 밴 카레 얼룩처럼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 1학년이 지나는 동안 인회 언니와 만날 일은 많지 않았다. 겨울방학이 흐르고 해가 바뀌었을 때 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긴 겨울방학이 슬슬 지겨워질 쯤이었다. 언니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부터 했다. 그러곤 혹시 요즘 특별히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는지 물었다. 일주일에 2번 아랫집 초등학생의 과외를 하는 것뿐이라고 하자 그러면 혹시 일을 하나 도와줄 수 있겠는지 조심스레 질문했다. 언니는 먼저 시간당 보수를 밝혔는데 내 기준에서는 적지 않은 액수였다. 다른 일이 있거나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돼. 정말이야.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내가 수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고맙다, 영선아.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하는 건 내 쪽이었다. 이 언니는 전화 목소리도 참 씩씩하고 다정하구나 라고 나는 생각했다. 약속한 날 조교실로 가보니 한 명이 더 있었다. 과 동기인 성주였다. 성주는 나와는 달리 학과의 여러 인물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편이었다. 인회 언니가 도와달라는 일은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지도교수의 것이었다. 언니의 지도교수인 민 교수는 모교 출신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임용된 분이었다. 학생들에게 친절하고 학점도 후한 편이라 인기가 높았다. 방학이 시작될 무렵 민 교수는 인회 언니를 부르더니 꽤 도톰한 원서 한 권과 가제본 형태의 한국어 번역본 한 권을 함께 건네주었다고 했다. 틀린 곳을 찬찬히 살펴보라는 지시 외에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개강 전까지만 돌려주면 된다고 하셨어. 혼자 힘으로 벅차면 학부생들을 불러다 써도 된다는 말과 약간의 수고비를 남기고 교수는 자기 아이들이 있는 시애틀로 떠나버렸다. 인회 언니는 건네받은 2권의 책을 나란히 펼치곤 한 문장씩 번갈아 훑어보았다. 책은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 기초 학습서였다. 몇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언니는 한국어 번역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자동 번역기에 돌렸거나 혹은 초보자가 연습 삼아 끄적인 초벌 번역이었다.
윤혜 언니는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적어 교수에게 메일로 보냈다. 이틀 만에 답장이 왔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구 선생에게 큰 공부이자 도전이 될 테니. 평소엔 스스럼 없이 너라고 부르던 민 교수는 인회 언니를 구 선생이라 칭했다. 전에 없이 경어체까지 사용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번역을 하는 것 말곤 다른 방법이 없음을 언니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했다. 어떻게든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날짜를 못 맞출 것 같아서 말이야. 언니는 담담했다. 우리가 합류했을 때 언니는 이미 꽤 진도를 나간 상태였다. 나와 성주에게 주어진 일은 언니가 새로 한 번역 작업과 기존 번역본과 원본을 삼각 대조하는 것, 또 언니가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넘기는 단어나 문장을 사전과 인터넷 등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 그리고 최종 컨펌을 거친 작업을 컴퓨터로 옮기는 것 등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상했다. 인회 언니는 왜 그 모든 일을 다 손으로 했던 것일까? 언니는 다른 업무는 컴퓨터로 보았고 인터넷 또한 남들처럼 썼다. 그런데도 언니는 번역 작업을 유선 스프링 노트에 연필로 했던 것이다. 언니의 번역 노트를 펼치자 가지런히 정렬된 언니의 글씨들이 나타났다. 서체는 주인을 닮는다는 말을 들었다. 인회 언니의 글씨체를 보자 잊었던 그 말이 떠올랐다. 언니의 글씨는 정직했다. 모난 데가 전혀 없이 반듯반듯하고 시원시원했다. 궁금한 건 또 있었다. 인회 언니는 왜 다른 대학원생이나 고학년을 놔두고 고작 1학년을 마쳤을 뿐인 우리를 불렀던 걸까? 가까이서 보니 언니의 중국어 독해 실력은 썩 훌륭했다. 지도 교수가 여러 대학원생들 중에 인회 언니를 골라 일을 맡길만 했다. 언니는 중국이나 중국어권 나라에 살다 온 적이 없다고 했다. 중국엔 가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냥 혼자 공부한 거야. 재밌어서. 공부가 재밌다니. 대학원생쯤 되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가 보았다. 주재원이던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 북경에서 2년 살았다는 성주의 중국어 실력은 언니에 훨씬 못 미쳤다. 우리의 실력이 조금 더 좋았다면 인회 언니가 한결 쉽게 일할 수 있을 텐데 싶어 미안했다. 겨울은 말갛게 흘러갔다. 10시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인회 언니는 이미 출근하여 한참 일을 하고 있었다. 예전 독서실 열람실에서처럼 헤어밴드로 이마를 환하게 까 올린 채 책 속에 빠져있는 모습이었다. 언니는 문 열리는 소리에 번쩍 고개를 들곤 커다랗게 인사를 건넸다. 영선아, 어서 와. 그전에도 그 후에도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어서와를 들었다. 그렇지만 인회 언니의 그것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반기는 목소리는 만나보지 못했다. 방 안에는 세미나용으로 썼음직한 탁자가 있었다. 우리는 그 곁에 전기 스토브를 놓고 둘러앉아 일을 했다. 1월이 차근차근 깊어갔다. 복도는 서늘했지만 방 안은 춥지 않았다. 언니가 준비해둔 무릎 담요를 덮고, 언니가 준비해둔 귤을 까먹고, 언니가 준비해둔 커피 믹스를 타먹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각자의 일을 했다. 우리 사이에 칸막이는 없었지만 어쩐지 CL 독서실 시절이 떠오르는 날들이었다. 창문엔 때론 성에가 끼었고 때론 맑았다가 눈이 펑펑 쏟아지는 하늘이 선물처럼 등장하기도 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였다. 인회 언니가 정한 규칙이었다. 프로젝트 내내 우리는 같이 점심을 먹었다. 인회 언니는 나와 성주를 후문 쪽으로 데리고 갔다. 인회 언니가 아니면 후문으로 다닐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하철역과 멀지 않아 전형적인 대학 앞 번화가의 모습으로 발전한 정문 쪽과 달리 후문 밖을 나서면 좁고 긴 골목들이 겹겹이 둘러선 풍경이 펼쳐졌다. 담장이 납작하고 외벽이 낡은 기와집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런 집들을 허술하게 개조해 영업을 하는 밥집과 찻집들이 있었다. 이내 언니는 많이는 아니고 한 발자국쯤 앞장서 걷곤 했다. 자주 우리를 돌아보며 후배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가 데려가는 곳들은 거의 여기 이런 집이 다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장소에 있었다. 서울 머리방의 유리 미닫이 문과 살림집의 녹슨 철문 사이에 비밀스레 나 있는 또 하나의 작은 문. 샛노란색으로 칠한 쪽문 앞에서 언니는 걸음을 멈추었다. 언니는 망설임 없이 문을 쓱 밀었다. 문을 열자 지하로 연결된 계단이 나왔다. 이내 언니가 없었다면 대낮에 내려가기에는 어쩐지 망설여지는 계단일 수도 있었다. 천장이 턱없이 낮고 모든 의자가 푹신한 소파로 이루어진 그 카페에 손님은 나올 때까지 우리뿐이었다. 언니가 메뉴판에서 점심 특선이라는 부분을 펼쳤다. 메뉴가 여러 개였다. 그중 적당한 걸로 두세 시켜 나눠 먹으면 되겠다고 한 건 성주였다. 언니는 의견이 달랐다. 아니야, 각자 가장 먹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나는 그때 인회 언니에게서 진지함을 넘어서는 어떤 엄숙한 기운을 느꼈다. 너희도 집중해봐. 이 순간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지막한 음성으로 중얼거리는 인회 언니 목소리는 마치 명상수련 강사의 것 같았다. 언니가 글자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아이의 눈빛으로 메뉴판을 골똘히 들여다봤으므로 나도 덩달아 골똘해졌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덤덤하기도 하고 침이 고이기도 했다. 언니가 먼저 외쳤다. 나는 떡만둣국. 떡만둣국을 카페에서 판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 정말 메뉴판 끄트머리에 떡만둣국 플러스 커피 또 적혀 있었다. 여기 이게 특별히 맛있나 보다 하고 성주가 중얼거렸다. 나도 몰라. 언니는 자신도 안 먹어봤다고 했다. 그런데 왜 시키세요? 모르니까. 궁금하잖아. 어떤 맛일지. 그녀가 안경을 축혀 올리며 웃었다. 시원한 웃음이었다. 그것이 인회 언니가 무언가를 택하는 방식이었다.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은 가장 궁금한 것이었다. 그 카페의 떡만둣국은 냉동만두를 제대로 해동하지 않은 채 인공 조미료로 만든 육수를 붓고 끓여낸 맛이었지만 언니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궁금한 것을 해결했으므로 이제 남은 일은 그뿐이라는 듯 언니는 제 앞에 음식을 푹푹 맛있게 떠먹었다. 수제비와 칼국수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서도 언니는 메뉴판 한 귀퉁이에 숨어있는 서리태 국수를 주문하겠다고 나섰다. 서리태라는 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도 몰랐다. 서리태가 사람 이름이라는 짐작은 그럴듯했다. 서리태라는 이름을 가진 요리사가 개발한 특제 소스로 비빈 국수일 것 같다면서 인회 언니는 눈을 반짝였다. 주문을 받으러 온 아주머니는 심드렁한 어조로 그건 계절 메뉴이며 지금은 만들기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렇군요. 인회 언니는 아쉬움을 억누르더니 금방 칼국수로 바꾸어 주문했다. 그걸로 끝이었다. 나는 의아했다. 그렇게 궁금해놓고 서리태 국수의 정체가 무엇인지조차 묻지 않다니. 괜찮아. 인회 언니는 어깨를 으쓱하는 신용을 했다. 여름에 다시 와서 직접 먹어보면 되지 뭐. 나는 칼국수를 먹는 인회 언니를 보았다. 불띠 붉은 양념으로 버무린 배추김치를 척척 얹어 칼국수 면발을 후룩후룩 사정없이 빨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그것이 그녀가 차선으로 택한 음식임을 모를 것이다. 언니의 이마와 콧등에 땀이 송알송알 맺혀갔다. 언니는 안경을 벗더니 스웨터의 소매끼로 얼굴을 쓱 문질러 닦았다. 내가 보기에 언니는 그런 사람이었다. 최선을 다해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포기하고, 최선을 다해 먹고, 최선을 다해 땀 흘리는 사람. 인회 언니와 보낸 그 겨울 동안 나는 맑고 쨍한 호수를 누비며 헤엄치는 새끼 은어가 된 기분을 느꼈다.
그 모든 점심의 밥값을 전부 다 인회 언니가 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깨달았다. 우리의 식대도 프로젝트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겠지 라고 나는 넘겨버렸다. 물론 밥을 사주었기 때문에 인회 언니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지만 개강을 코앞에 앞두고 과연 이 일이 끝날까 싶은 순간이 왔다. 민 교수에게 서울에 도착했다는 기별이 왔다고 했다. 한번 나오신대. 그 말을 전하는 언니의 윗입술이 퉁퉁 부르터 있었다. 우리가 정시에 퇴근한 후에도 언니는 계속 남아 일을 한 지 일주일째였다. 한 번은 나도 남겠다고 했더니 언니가 손사래를 쳤다. 아냐, 영선아. 우리 회사엔 초과 근무 수당은 책정되어 있지 않아. 어여 가. 때론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별하기 힘든 게 구윤회식 화법이었다.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아. 부담스러워서 일이 더 안 돼. 정말 괜찮은데 저는 6시 넘으면 건물 전체에 중앙난방 다 꺼져서 시베리아 벌판이야. 어여 가. 그럼 저희가 내일부터 좀 더 일찍 올까요? 성주가 물었다. 아니야, 성주야. 어차피 내가 번역을 해놔야 너희가 할 일이 생기잖아. 내가 더 분발할게. 그 후에 언니가 퇴근 후에도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일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앞에 넘겨진 밤새 쌓인 분량을 보면 짐작하고도 남았다. 언니, 어제도 밤새셨죠? 언니가 씩 웃었다. 아랫입술에도 어느새 코딱지만한 물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인회 언니가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저 언니는 어쩌자고 저렇게 꾀가 없나 생각했다. 근데 영선아, 언니가 가만히 내 이름을 부를 때면 언니가 진짜 우리 언니같이 느껴졌다. 나는 있잖아. 이 일이 참 재밌다. 그래서 어떻게든 꼭 잘해내고 싶어. 낙관도 비관도 없이 의지에 의해 걷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민 교수가 나오기로 한 전날 저녁에 일이 다 끝났다. 우리가 됐다고 했는데도 언니는 작업물을 보여드리는 자리에 성주와 나를 불렀다. 민 교수는 윤이 반지르르 흐르는 검정 코트에 화사한 연두빛 스카프를 메고 왔다. 봄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았다. 언니는 교수에게 우리를 소개했다. 같이 일한 학생들입니다. 도와주었다는 게 옳은 표현일 것 같은데 언니는 같이 일했다고 말했다. 수고 많았어. 둘 다 1학년? 네, 나와 성주가 대답했다. 민 교수가 우리에게 보인 관심은 거기까지였다. 언니가 두 손으로 건넨 책은 민 교수의 손으로 넘어갔다. 스프링 제본까지 한 책은 꽤 그럴듯해 보였다. 우리의 겨울, 어떤 겨울이 거기 담겨 있었다. 이걸 다 한 거야? 고생했네. 책을 대하는 민 교수의 태도가 너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맥이 빠졌다. 민 교수가 언니의 등을 가벼이 두드렸다. 회의가 있다면서 급히 나가려다 도로 들어오더니 면세점에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언니에게 주었다. 내가 이렇게나 정신이 없다. 소소한 거야. 문이 닫힌 뒤 우리는 함께 쇼핑백을 열어보았다. 색이 다른 립스틱 3개를 한 박스에 넣어 패키지로 묶어 파는 립스틱 3종 세트와 하와이안 초콜릿, 그리고 냉장고 자석이 들어있었다. 마그넷은 금문교 모양이었다. 언니는 립스틱을 하나씩 나누어 갖자고 했다. 립스틱은 각각 짙은 다홍색, 다갈색, 꽃분홍색이었다. 언니는 다음에 만날 때 셋 다 이걸 바르고 나오면 볼만하겠다고 말해 우리를 웃겼다. 언니는 단 것을 유난히 좋아하는 성주에게 초콜릿을, 나에게는 마그넷을 주었다. 금문교 모양의 그 자석은 아직도 우리 집 냉장고에 붙어 있다. 프로젝트가 끝나자 겨울방학도 끝났다. 나는 2학년이 되었고 언니는 석사 4학기가 되었다. 논문 학기라고 했다. 언니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언니가 근무하는 방은 3층이고
전공 강의실은 2층인데 별 이유 없이 그 한층 더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다. 성주는 나보다는 자주 언니와 연락을 하는 눈치였다. 지난 주말에 과의 몇몇 아이들이 노량진의 재수학원으로 모의고사 채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 왔다는 얘기가 들렸다. 조교실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연락이 왔는데 조교가 성주를 불러 알려주었고 성주가 아이들을 모았다고 했다. 누구에겐지 모르지만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일주일에 하루 전공 수업으로만 이루어진 날이 있었다. 시간표상 따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문과대 매점에서 간단히 컵라면으로 때워야 했다. 과 아이들과 335 둘러앉아 컵라면을 먹다가 교수들 얘기, 조교들 얘기가 두서없이 나왔다. 누군가 인회 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누나만 타교 출신일걸. 정말? 어느 학교? 몰랐어? 전문대 어디라던데? 산만하던 분위기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다. 나도 모르던 사실이었다. 전문대 나와서 석사 과정에 어떻게 들어가? 독학사로 학위 따면 돼. 뭐야, 완전히 학력 세탁이네. 누군가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럴 땐 뭔가 좀 억울하지 않니?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멍하게 눈을 껌뻑였다.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입 밖에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 대학이라는 곳에 온 뒤부터 종종 혼란스러웠다. 그 언니는 뜻밖의 성주의 목소리였다. 자기 하고 싶은 걸 기어코 하는 사람이야. 성주는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원래 그런 사람이야. 어머니도 그러시고. 나는 하마터면 나무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성주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 꼬불꼬불한 면발이 식도에서 일자로 곤두서는 것 같았다. 인회 언니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던 날 나도 함께 있었다. 닭갈비집이었다. 프로젝트를 마치던 날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녁을 함께 먹었다. 식당의 메뉴는 뼈 있는 닭갈비와 뼈 없는 닭갈비로 나뉘어 있었는데 언니는 두 종류의 고기를 반반씩 섞어 주문했다. 한꺼번에 석쇠에 올려놓아 굽고는 각자 원하는 걸로 골라 집어 먹을 수 있게끔 했다. 언니다웠다. 술을 마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시키라고 언니는 말했다. 언니는 알코올 종류는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한다고 했다. 목의 유전이야.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거든. 술 마시는 모습을 본 적도 없었고 움즈담을 전해 들은 적도 없었지만 왠지 인회 언니가 술과 술자리를 즐기는 사람일 거라는 선입견이 내게 있었음을 알았다. 언니는 우리를 위해 맥주를 시킨 뒤 잠시 나갔다 왔다. 그녀가 들고 온 편의점 비닐봉지 안에는 숙취 해소 음료 2개와 추파춥스 3개, 그리고 캔으로 된 비락식혜가 들어있었다. 언니는 그 노란 깡통을 흔들어 보였다. 이것도 목의 유전. 우리 엄마가 얘 중독이거든. 그녀는 자신의 집 벙커에는 이 식혜 캔이 수십 박스는 쌓여 있을 거라고 말했다. 핵이 터져도 이건 마셔야 되니까. 언니, 뭐가 터진다고요? 닭의 연골에 붙은 살을 젓가락으로 해체하다 언니의 말을 놓친 성주가 한 박자 늦게 물었다. 핵 말이야, 원자폭탄. 언니가 타기 직전에 고개를 능숙하게 뒤집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경쾌한 말투와 핵폭탄 사이의 거리는 머나 멀었다. 언니는 닭갈비를 굽다 간간히 식혜맛 음료를 홀짝이다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람 마음 깊은 곳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거나 침입할 수 없는 방 같은 게 있잖아. 인회 언니가 아닌가?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몰랐다. 보통은 아주 작은 방이겠지. 남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고 서로서로 들키지 않는. 그런데 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우리 엄마의 경우는 조금 달라. 방이 남들보다 좀 크다고 해야 하나? 다르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잘 들켜. 언니의 어머니는 자주 말한다고 했다. 터지면 다 죽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한다고 했다. 이 세상에 허망하지 않은 죽음은 없어. 문장 부호는 마침표가 아니라 말 줄임표였다. 말 줄임표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무엇인지 언니가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죽어서는 안 돼 라는 거지. 죽는 사람이 누가 그걸 몰라서 죽겠느냐고 덧붙이며 언니는 크 하고 웃었다. 같이 웃기에는 어쩐지 이상한 상황이라 나는 입을 다물었다. 옆에서 성주는 크크 하고 언니보다 더 크게 웃었다. 언니가 성주의 빈잔에 맥주를 따라주었다. 언니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전쟁을 걱정해왔다고 했다. 전쟁 공포증이라니. 갑자기라 기묘하게 들리기는 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나 역시 평소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지만 간혹 북한 관련 뉴스를, 그러니까 북한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거나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다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았다거나 하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다. 그러다 또 그런 뉴스가 들리지 않으면 그새 괜찮아졌나 보다 잊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보았다. 어린 여자아이였을 때 전쟁이 나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소름이 끼쳤다. 고통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그 순간 너무도 선명히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는 알려들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그 구체적인 세부를, 그 고통의 질감과 깊이를, 끝모를, 바닥을. 처음엔 나 때문이었대. 언니가 말을 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자주 아픈 아이였거든. 열이 한 번 나면 금방 40도까지 치솟고 약을 먹이면 다 토해내고. 엄마는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는데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 시시때때로 애 병원에 뛰어다녀야 하는 여자를 봐주는 조직은 없으니까. 어려운 시험을 쳐서 들어간 곳이라 그만둘 때 팔이 하나 잘리는 것 같더래. 그래도 엄마가 약을 먹이면 내가 조금 덜 토해서 그래서 견디어 나갈 수 있었대. 아이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 시청을 그만둔 여자라니. 갓 20의 나에게 그것은 관역을 빗나간 잔혹한 농담처럼 들렸다. 그렇게 견디어가고 있었는데 그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겨울이 지났지만 아직 봄은 오지 않은 날이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다. 아이는 겨우내 달고 있던 감기를 떨치지 못하고 밤새 밭은 기침을 했다. 그녀는 그 곁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된장을 푼 감자국을 끓여 출근하는 남편의 아침상을 차려주고 밥 몇 숟가락을 국에 말아 아이의 입에 떠넣었다. 아이는 잘 받아먹지 않고 짜증을 냈다. 아이는 사흘째 유치원에 가지 못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았다. 그녀의 하루에 잠시의 틈도 없으리라는 의미였다. 약기운 탓인지 아이는 자꾸 하품을 했다. 그녀는 자고 일어난 옷 그대로 먹던 밥상을 채 치우지 못하고 아이 옆에 다시 몰어 누웠다. 깜빡 잠이 들락말락 했을 때였다. 사방에 정적을 찍고서 날카로운 사이렌이 울렸다. 처음엔 어디 불이 난 줄 알았다. 사이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질기고 질기게 이어졌다. 맹렬하고 낯선 공포가 서울 창공을 뒤덮였다. 잠든 아이를 부둥켜 안고 밍크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녀는 바들바들 떨었다. 그대로 떨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과 그렇다면 이대로 숨이 멈춰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과 기필코 살아나야겠다는 의지가 동시에 교차했다. 깨어난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공습 사이렌이 10분, 아니 5분만 더 지속되었다면 정신을 놔버렸을지 모른다고, 아니 아이의 입을 힘껏 틀어막았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후에 고백했다.
그 사이렌 소린 미국이를 몰고 귀순한 북한 장교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바뀌었다.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이다. 지하 벙커 만들기였다. 남북전쟁이 일어나도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져도 한반도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전하고 단단한 방.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방. 그녀는 군사학과, 화학 건축 설계와 시공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은 저 집 애엄마가 미쳐도 요상하게 미쳤다고 수군댔다. 지하 벙커가 있다고요? 집 안에? 윤혜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다. 거기 있으면 진짜 괜찮아요? 그건 나도 모르지. 전쟁이 안 나봐서. 언니의 대답은 명쾌했다. 아직 완성형은 아니래. 자꾸 신소재가 나온다나. 요즘엔 아예 거기서 숙식을 다 하셔. 숯불이 사그라지고 있었다. 석쇠 위에서 조그만 닭살점 하나가 타닥타닥 검게 타들어갔다. 무슨 일이 나면 일단 우리 엄마네 집 지하실로 와. 이건 진짜야. 언니의 말은 진심일 것이다. 언니는 공연히 허튼 소리를 남발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마음이 든든해졌다. 성주는 아이들 앞에서 더 깊은 것, 이내 언니가 우리에게만 문을 열어 보였던 지하 벙커로 이어진 그 길고 투명한 실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금방 수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혹시 이야기할 타이밍을 놓쳐서인지도 모른다고 나는 의심했다. 나는 성주가 남기고 간 말을 여러 번 곱씹어 보았다. 하고 싶은 걸 기어코 하는 사람. 이내 언니에 대해 잘 모르는 아이들 앞에서 성주는 왜 그렇게 말한 것일까? 어떤 저희가 있었던 것일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기어코 하는 사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 내내 성주와 나는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맞았다. 내가 아는 인회 언니도 그런 사람이었다.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함부로 정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에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사람. 하고 싶은 걸 꼭 찾아내서 기어코 이루어내는 사람. 그런데 나는 왜 하고 싶은 걸 기어코 한다는 평을 험담으로 알아들었는가. 내가 나에게 물을 차려였다. 민교수의 새 번역서가 나왔다. 2학년 1학기 전공 필수인 기초중국이 회화 수업에서 새로운 부교재로 채택되었다. 학교 서점을 통해 일괄 구입하라는 전달 사항이 내려왔다. 강의실에서 한꺼번에 책이 배번되었다. 책 표지는 선명한 초록색이었다. 민교수 외의 공역자는 D대 중문과 교수인 그녀의 남편이었다. 책장을 넘겨보았다. 인회 언니가 수정한, 아니 번역한 예문들이 누락없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내용도 문장도 모두 그대로였다. 소소한 접속사 하나와 조사 하나까지도, 쉼표 하나까지도. 인회 언니의 이름은 책 어디에도 없었다. 역자 후기에는 이 뛰어난 학습서의 저자이자 위대한 학자, 동시에 우리의 다정한 친구인 중국인 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인사뿐이었다. 혹시나 하여 맨 뒷장부터 다시 샅샅이 뒤졌지만 언니 이름은커녕 이니셜도 발견할 수 없었다. 고맙다는 말, 아니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어딘가에 한 줄 들어있기를 나는 절실한 심정으로 바랬다. 성주는 내 몇 줄 앞쪽에 앉아 있었다. 성주가 뒤를 돌아보았다. 나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내 눈과 성주의 눈이 마주쳤다. 성주가 오른손 주먹을 동그랗게 말더니 제 머리통을 한 번 꽝 쳤다. 성주를 따라 나도 내 머리통을 쾅쾅 2번 쳤다. 우리는 아직 어른들의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언니가 걱정되었다. 방에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자꾸만 미뤄졌다.
중간고사도 있었고 과제도 많았다. 아니다. 다 핑계였다. 언니를 어떤 얼굴로 마주봐야 할지 자신이 없었다. 성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일주일 가까이 지나고서야 우리는 겨우 3층에 올라갔다. 언니는 그곳에 없었다. 새 조교는 남자였다. 그는 약간 망설이다가 인회 언니가 사정상 갑자기 휴학을 하게 되었다고 전해주었다. 언니는 어디로 갔을까? 다행히 언니는 전화를 받았다. 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의 연락을 피할 사람이 아니었다. 영선아, 언니가 친언니처럼 내 이름을 불렀다. 중간고사 잘 봤어? 언니는 먼저 그런 걸 물었다. 언니, 실핏줄을 타고 가느다랗게 흐르는 말들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역대 가장 멍청한 질문으로 기록될 만한 질문이었다. 언니가 짧은 헛기침을 했다. 병원이야. 엄마가 좀 편찮으셔.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다시 연락을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서 언니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한동안 전화기를 든 채로 가만히 있었다. 안 괜찮다는 거구나. 천천히 이해했다. 흐드러지게 꽃이 피었다가 망연히 져버린 벚나무 가지에 붉은 벚지 몇 알이 간당간당 매달려 있었다. 인회 언니를 다시 본 것은 그로부터 꼭 2년이 흐른 뒤였다. 그 사이 나는 4학년이 되었고 매일 도서관에 가는 인간이 되었다.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거나 통역대학원 입시 준비를 하는 사이에 끼어서 책을 읽었다. 목적도 없고 개통도 없었다. 도서관 서가에서 그날 읽고 싶은 책을 뽑아서 그냥 읽었다. 책을 고를 때만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 진지했다. 그 순간 내가 원하는 책에 대하여 골똘히 집중하여 생각했다. 나는 매일매일 그날의 나에 대해 그 정도만이라도 알아내고 싶었다. 늘 조용하던 도서관 로비가 소란스러웠다. 경비원들 서너시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학생들 여럿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가능하다는 근거를 밝히십시오. 카랑카랑하게 울리는 음성이었다. 아는 목소리였다. 인회 언니가 맞았다. 언니의 두 손에는 보드판으로 만든 큼지막한 피켓이 들려 있었다. 언니는 1인 시위를 하려다가 경비원에게 제지당하는 중이었다. 여긴 재학생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러니 어서 나가요. 경비원은 강경했다. 저 이 학교 학생 맞습니다. 언니는 당당했다. 경비원이 언니의 피켓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자퇴했다고 자기 손으로 썼잖아요. 학생 아니잖아요. 나는 언니의 피켓에 적힌 문구를 보았다. 제게는 어떤 선택권도 없습니다. 이제 저의 권리는 이곳을 떠나는 것뿐입니다. 중어중문과 대학원을 자퇴합니다. 결국 언니는 도서관 앞 중앙마당으로 쫓겨났다. 몇몇 학생들이 언니를 따라 나왔다. 나도 따라 나갔다. 나를 발견하고 안경 속 인회 언니의 눈이 커다래졌다. 언니가 택한 방식은 침묵 시위였다. 언니는 검정 마스크를 쓰고 피켓을 고추 세웠다. 처음 보는 학생들 몇이 언니 옆을 지키고 섰다. 그 한쪽에 나도 함께 섰다. 그것 말고는 도울 게 없었다. 한 학생이 미리 준비해온 유인물을 지나가는 학생들 손에 나누어 주었다. 나도 한 장 받아들고서 선체로 읽기 시작했다. 번역서 사건 이후의 일들이 적혀 있었다. 복학을 저지당했던 일, 논문 학기 중에도 지도교수가 이유 없이 바뀌었던 일, 각종 세미나에서 노골적으로 배제당했던 일, 없는 사람 취급받았던 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석사학위 논문 계획서를 번번이 반려당했던 일, 학사고시 출신을 반대하는 다른 교수들을 설득해 입학시켜준 게 누군지 아느냐고 배은망덕도 유분수라는 말을 눈앞에서 들었던 일, 그 일들과 일들, 이 모든 것들이
2년 전 교수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한 응분의 대가인지 정말 그런 것인지 언니는 학교 조직에 묻고 있었다. 없는 사람. 나는 그 네 글자만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들여다볼수록 검정색 잉크가 눈동자를 깊게 파고들었다. 땅바닥이 좌우로 흔들렸다. 언니의 시위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끝났다. 언니는 피켓을 내려놓고 마스크를 벗었다. 그때까지 남아있던 학생은 나를 포함해 서너뿐이었다. 언니가 우리에게 목례를 했다. 학생들은 힘껏 박수를 쳤다. 예전엔 잇몸이 드러나든 말든 개의치 않고 활짝 웃었던 언니다. 입술을 간신히 벌려 미소 짓는 표정을 만들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선연하다. 물이라도 미리 준비해 둘 걸 나는 후회했다. 언니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생수병을 꺼내더니 단숨에 꿀꺽꿀꺽 들이켰다. 고마워, 영선아. 언니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언니의 손을 잡은 것은 처음이었다. 언니의 손은 갓 구운 빵처럼 말랑말랑하고 따뜻했다. 우리는 교문까지 함께 걸어 내려갔다. 어학연수를 떠난 성주의 근황을 전했더니 언니는 중국인지 대만인지 물었다. 나는 러시아라고 대답했다. 글쎄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곰곰이 생각했더니 러시아가 떠오르더래요. 라고 나는 말했다. 언니 책임이 없다고는 못하시겠죠. 라고 말은 하지 않았다. 언니는 그 사이 모친상을 치렀다고 했다. 언니의 그 어머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하 내려가는 계단에서 미끄러지셨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에 암이 있더라고.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춘 채 서쪽 하늘로 저무는 커다란 해를, 그 설명할 수 없는 빛을 바라보았다. 벙커는요? 내가 중얼거렸던가. 언니가 모처럼 웃었다. 그대로 있어. 근데 사실 그거 벙커도 아니야. 언니가 혓바닥을 아주 조금 쏙 내밀었다가 집어넣었다. 남들이 버린 허접 쓰레기들 주워 모아서 얼기설기 만든 거지. 자기의 방을. 요즘은 내가 가끔 내려가. 라고 언니는 말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저 엎드려 숨을 쉴 뿐이라고 했다. 그러고 있으면 이러려고 내가 살아왔구나, 살아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 이 방에서 이렇게 숨을 쉬려고. 교문을 나오자마자 갈림길이었다. 다른 길로 헤어지기 전에 언니는 내게 언제 한번 놀러 오라고 했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꼭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 그럴게요. 꼭. 나는 대답했다. 언니가 먼저 떠났다.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나는 내 방향으로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